그때 한번 우리 동기들 한번 어디 부르세요. 소주 한잔 사주세요. 며칠 전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자고 했어요. 네. 그때 정열 씨도 부를까요? 아, 그럼요. 저 시간 되면 무조건 가야죠. 97년 12월 겨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다른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이 사진들이 또 나왔네요. 네. 아마 자기 임기 중에 전직 대통령 이런저런 이유로 두 분을 보내신 분이 아마 MB 이명박 전 각하이신 것 같아요. 3년 전에, 벌써 4년 전이군요. 2009년 5월에 노무현 대통령 가시고 또 3달 있다가 8월 달에 우리 DJ 보내셨는데 이때 뭐 심정은 제가 굳이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탄핵과 관련해서 그때 아니었으면 여성 대통령 감으로 그리고 4선이 아니라 5선으로 그렇게 걸어왔을 그 대목을 얼마나 당신께서 걱정하시고 한탄하시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어쨌거나 후보 단일화로 광주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노풍 노사모가 불면서 백도 없고 조직도 없던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의 국민 후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정몽준이 월드컵 바람과 더불어서 지지율이 뜨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국민 후보를 이제 흔들기를 하는 후보 단일화협이라는 후단협이라고 약칭되는 일부 세력들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 공정한 결과보다라고 해서 그것도 뭐 나쁜 뜻은 아니었겠죠. 정권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정당한 결과라면 만에 하나 지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단연코 우리 추미애 의원이 안 된다고 해서 막아섰고 선대본부장을 하셨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됐어요. 그래도 큰형님이시고 나라의 가장 큰 어르신인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흔든 그 세력은 구태고 민주주의를 버린 구태이기 때문에 세술은 세부대 판을 새로 짜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신당파 열린 우리당파였고요. 또 한 분은 그 뜻은 이해하나 후단협에 반대했던 추미애 의원 결단코 반대했고 노 대통령을 만들어냈지만 그래도 판을 깨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판을 깨지 말고 개혁을 하면서 이 권류를 지키자, 메인스트림을 지키자라는 입장이셨는데 이때 우리 동교동의 큰 형님께서 일로 와봐 둘 다 그때 좀 가닥을 한마디로 잡으셨으면 안 깨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한쪽에 힘을 실으셨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말씀 안 하셨죠 그때? 그때 이미 이제 그 전에 민주당을 떠나셨어요. 사실은. DJ께서 살짝 마음이 아니면 당적 아니 그러니까 그 집권 시에 이제 온로비 특검 그러니까 온로비 사건으로 흔들리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이제 인기 추락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대통령이 국정에만 전념하고 그러는 게 필요하다 해서 당적을 떠나시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뭘 하는 데는 전혀 개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처럼 저도 굉장히 회한이 있고 그걸 따지고 싶었어요. 왜? 그러니까 그때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각자 동교동에 찾아가는 겁니다. 서로 사진 찍고 와가지고 대통령님이 내 편이다. 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양쪽 다 따끔하게 꼬집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당신도 그때는 이미 힘이 빠지셨어요. 왜냐하면 대북 송금 그 특검을 그 한나라당이 정권을 놓치고 나는데 보복 차원에서 들이대고 그걸 이제 정권 초반이니까 뭐 국무총리 동의도 얻어야 되고 많은 일이 산적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초반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생각할 때는 거대 야당을 맞서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고 미리 포기를 하신 거예요. 5년 동안 너무 시달릴까봐. 근데 저는 다른 분은 몰라도 노 대통령님은 국민 상대로 헤쳐나가리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이 뽑아준 후보라고 해서 우리가 지켜냈으니까. 또 당신 돈 한 푼 없이 대지정통으로 국민이 호소해서 이 대지정통 되신 분이니까 그 심정으로 평화통일을 지키는데 그 위험을 감내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건 내가
지켜야 되겠다. 국민 여러분이 나 좀 지켜주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초반에 이미 그대 야당을 상대로 싸움판이 벌어지면서 돌파할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건 내 이해관계도 아니고 정파적 이해관계도 아니고 민족의 명운과 비전을 놓고 한판 승부니까 그때 돌파를 했었으면 지금의 종북도 종북몰이도 안 당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근데 뭐 역사라는 게 가정이니까 예. 그때 저는 노무현의 배짱을 그때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한편 이해도 했어요. 그럼요. 워낙 그때 거대 야당이 말이 안 되는 짓을 많이 야당도 했기 그렇지만 때문에. 지금도 힘이 있는 소위 주류 언론들 조중동, 네. 3대 신문방 예, 어? 그래서 뭐 오죽하면 뭐 현대아산 대표가 이렇게 뛰어내리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편 이해되지만 또 한편 노무현이기 때문에 국민 상대로 왜 돌파를 안 할까? 그럼 나도 사방팔방 다니면서 외치고 할 텐데 하는 그 아쉬움도 좀 있고. 그래서 그때는 초반에는 제가 막 노무현 대통령님을 원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몇 달 뒤에 또 대북 송금 특검을 한 번 더 발의를 또 하는 거예요. 예.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보고 울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서 저한테는 발언권도 안 주는데 기어코 발언권을 끝까지 얻어가지고 마이크 끄진 채로 막 울면서 연설을 했다고요. 이게 왜 나라 살리는 김대중 대통령 때 돈이 건너가서 핵을 만들었다고 하느냐. 핵은 그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김영삼 때 넘어간 돈이 만들어졌다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고, 그러면 그때부터 특검하자고 해야지 왜 지금 이 임기 초반에 경제 살리려고 정신없었던 대통령 붙잡고 그때를 시비를 거느냐라고 제가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그 호소는 옳았지만 또 마치 그게 말씀하신 이 후단협 대통령 후보를 흔들었던 후단협이 힘을 가지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그 대북 송금 특검 사건에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하는 빌미를 잡아가지고 정치적으로 반성해야 될 분들이 개혁을 거부하고 민주당 기득권을 사수하려고 했던 그분들이 힘을 가지는, 그래서 당내가 분열되는, 개혁도 안 되면서 통합도 안 되는 이 분열을 길로 가니까 국민들이 정말 결혼하신 분들 알겠지만 부부끼리 다 마음에 들어 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싸우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헤어지고 싶기도 하지만 판을 깰 정도로 이혼까지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갈라서기도 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제 다시 또 재결합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당시에 2000년도 초반에 이 참여정부 초기에 갈라진, 크게 보면 민주개혁 진보 세력인데 대목대목마다 많이 가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한번 보내주세요. 아이고, 아까 종로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때가 이제 우리 정동영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했죠. 그리고 추미애 본부장께서 민주당에서 돕지 않았지만 대지적으로 들고 본부장을 맡아서 끝까지 완주를 했고, 이게 종로로, 여긴 종로가 아니고 이제 신촌에서 그 며칠 전 같아요. 이때가 이제 거의 승리의 그 확신을 했죠. 좀 이 열기를 보고 될 것이다. 이때도 아까 정몽준 후보 측이 차기였어요? 차차기였어요? 그 피켓 내용이 차차기. 그래도 왜 차기라고는 안 했죠, 굳이? 차기는 노무현이니까.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차기라는 피켓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틀만 지나면 차기겠죠. 그때 뭐 대통령이 이거야 속도 위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제2의 제법에 우리 주미애도 있고 정동영도 있습니다. 이랬으니까 삐진 거야. 그 당신 입에서 정몽준이란 말은 안 나오고 추미애와 정동영 이름만 나왔어요. 근데 저쪽 그 소갈딱지를 생각하면 미웠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날 밤에 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데 저는 좀 답답한 것이, 왜 우리끼리 우리는 사실은 통일의 당위성, 그게 민족의 비전이고 우리 2세대한테 우리 당대가 풀어줘야 될 시대 과제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 후보 단일화라는 건 그런 걸 이해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계산적으로 단일화를 한 거예요. 결혼을 정략적으로 하듯이 정략적인 단일화를 하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떤 그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설을 하다가 보면 말꼬투리 잡히기 쉬운 말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노 대통령이 서스럼 없이 원고 없이 하시니까 거침없이 나오는 대로 하시죠. 만약에 미국 그때 이제 이 반미면 어떻습니까? 네, 이 민족 자주가 중요하죠. 그랬더니 막 반미라고. 미국에 뭐 사진 찍으러 안 가겠다라든지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뭐 축구 시합이라도 한다 그러면 나는 북한 편을 들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시간에 침묵됐어요. 네. 그랬더니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나는 친북적인 사람하고는 이 파트너를 안 하겠다라고 그거를 하면서 그 명분으로 철회를 한 거예요. 사실은 삐치기는 요렇게 삐쳤는데 명분은 그렇게 달아가지고 그때의 그 이회참 신한국당의 그 또 이 북풍머리에 일조를 해버리는 거죠. 맞아요. 이게 굉장히 그 얄팍한 꼼수의 정치인 거예요. 우리 정말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다음 사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DJ 보내신 거 아까 보셨는데 이때 우리 주연님이 상주 역할 하셨나요? 예, 우리 다 그랬죠. 전국에 600만 명이 넘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네. 노무현 대통령 추모하던 이때 마음인데. 근데 둘 다 킹메이커로 DJ 만드시고 노무현 만드셨는데 두 분 다 이렇게 보내시는 심정이 인간적으로 이거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두 분 다 또 미래의 대통령감으로 잘 사랑하셨고 또 도와오셨는데. 그 DJ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러니까 큰바위 얼굴처럼 큰 별 스승님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집에 있는 큰오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또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또 저는 그분이 때로는 막 괴팍하시고 불 같은 것도 이해를 해요. 또 좋아해요. 그리고 그 다음 수가 보여요. 이거 화내놓고 이럴 거야 라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미국 가셨을 때 들어오라 라고 이제 하면서 장관직을 제의할 때도 저는 금방 이해를 했어요. 노 대통령님이 그냥 큰 오빠로서 내가 왜 그랬는지 다 알고 계신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그거 대통령의 마음이고 대통령이 보내서 왔느냐. 그러니까 저 혼자 추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확신이 선다면 저는 다 마음을 풀어버릴 수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세력에 대해서 통합이라는 과제는 남아있대 인간적으로 원망을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 질문을 하니까 이 신부를 모신 분이 그렇다라고 해서 눈 녹듯이 그래 내 마음하고 똑같을 거야 대통령님. 인간적으로는 풀어줬는데 그 장관직 제의를 일단 고사하셨어요. 어떤 마음에서? 이제 화해의 제스처고 그 손을 잡으면 그래도 그 우리 당과 민주당의 구태가 아련이 살짝 풀어질 수도 있었을 계기가 됐을 텐데. 그런데 민주당 쪽이 너무 나가버렸어요. 뭐냐면 이 청와대에서 선을 빼가는 걸로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서로 이렇게 탄핵까지 하는 걸로 선을 넘은 다음에 마지막 민주당 지킴이 추미애라는 존재가 저는 민주당을 지킨 걸 통해서 통합을 외친 거죠. 분열을 막았던 거죠.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 되고 분열을 막고자 하는 그런 본질적인 면을 본 게 아니고 민주당 내 편의 추미애만 보신 거예요. 민주당 분들이 편만 네네. 그래서 이걸 추미애 빼가는 거는 민주당을 또 와해시키는 거다라는 정치적인 해석을 했군요. 정치적인 어떤 해석, 번역 이런 게 또 이 노정권 노무현 대통령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통합이라는 보따리를 펼쳐가지고 민주당 지지 세력을 다 아우르는 쪽으로 가야 그 분열을 막고 정권이 순탄하게 개혁하는데 뒷받침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사람 빼갔네 이렇게 이제 되는 순간에 시끄러워지고 더 힘이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거를 저도 따라가면 행복하죠. 너무 고생스러웠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애 셋 끼고 그냥 외국살이 한다는 것이 또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나라에서 정말 뱁새가 황새 따라가기 이렇게 찢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얼른 이 외로운 생활을 접고 모른 척하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아까 그 돈 주는 사람이 한 번만 더 찔러줬어도 넘어갈 때처럼 예. 심부름 온 사람이 제가 한 번만 명분 더. 들이대고 고집 부릴 때 또 이렇게 막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현실 정치하게 그렇게 결단과 네. 선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자, 어쨌거나 후단협에 단연코 반대하면서 국민 후보는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지저공통 당에서도 지원 안 하고 있을 때 그 총대를 메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 당으로 가지 않고 민주당을 지키셨고 아까 말한 대북 송금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별로 불화를 겪으면서 국민들께서 이제 추미애 의원께서 이제 5선, 6선 뭐 이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미래에 더 큰 길을 가실 때 정치적 라이벌이나 경선의 대상 혹은 야당이든 언론에서도 아마 그 한 가지를 질문할 겁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탄핵에 서명을 하지 않았었어야 되지 않느냐. 왜 했느냐고 가장 아프고 슬프고 한계인 지점을 질문할 겁니다. 물론 산부인배를 통해서 어쨌든 반성하셨고 잘못이라고 인정하셨고 하지만 당시에 어떤 그 한계 속에서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는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있어서 탄핵은 무엇이었고 지금에 있어서의 탄핵은 우리 추미애 의원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때의 민주당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지 세력에 상처를 주는 거니까. 지지 세력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거니까. 지지 세력은 아까 적절한 비유처럼 이혼하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 심정이잖아요. 근데 지지 세력한테 아빠와 엄마를 찢어지는데 하나를 고르라는 거니까 저는 그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해야 된다면 더 좋은 엄마 아빠가 돼서 개혁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제일 나이가 어린 저 하나뿐이고 대다수 이제 어르신들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었어요. 근데 그 화는 공의로운 화, 내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이 불행했을 때 화를 내야 되는 것이 정치 집단의 도리인데 이건 자가당착적인 당적인 이해관계만 본 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면 민주당 간판 내리는 일밖에 없다라고 예견이 돼서 그냥 계속 말렸었어요. 말렸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저한테 퇴로가 없어서 어떤 식의 이제 역제의가 민주당 안에 있었냐면 당론으로 대통령이 민주당을 죽인다는 말을 민주당 없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라는 말을 거두어 드리면 사과를 하면은 우리도 탄핵을 거두어 드리겠다, 탄핵 발의를 철회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당론이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숨을 돌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시는데 이 거대 야당과 또 민주당이 손을 잡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나한테 억지로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성격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퇴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행하게도 제 개인 소신만 가지고 행동할 수 없는 당의 지도부 최고위원이었어요. 있으셨습니다. 네. 최고위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카메라가 저한테 집중이 돼서 이렇게 민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데 최고위원으로서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이 당리당략에 빠진 이 지도부를 보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민주당을 통해서 정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신진 새내기 정치인 또 남아있는 민주당 지지자, 당직자를 본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람들한테는 내 명예를 지키는 것, 내 소신보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 책임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패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 대목이 우리 네. 노무현 대통령이나 추미애 의원님이나 네. 가장 인간적으로도 두고두고 가슴 아픈 네. 정말 네. 한계였고 아쉬움이었을 네. 겁니다. 그때 추 의원도 고집이 있으시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좋은 말로 소탈하지만 살짝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좀 수그릴 땐 수그릴 듯이 해야 되는데 그때는 네. 담화를 통해서 사실은 깨려면 깨라, 네. 가려면 가라 이렇게 던지시니까 나도 내가 명분을 살짝 양보하시는 모양새만 취했어도 안 갈 수 있었는데 결국에 대우의 그 남 처장도 자결까지 가는 뭐 본인의 그렇게 뜻이 없으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도 그 2004년 그 탄핵 정부를 생각하면 우리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가장 큰 가슴 아픈 우리의 한으로 한계로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부일배를 하셨어요. 아까 여러 말씀 하셨지만 그 뭐 무릎팍 깨지고 저 유리조각 깨진 걸 보면서 우리 당 두 개로 쪼개진 것도 절감을 하셨고 어쨌거나 당시 조금 더 여유로운 제스처와 전술적인 접근으로 잘했더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남습니다. 벌써 9년 전, 10년 전 일이지만 이때 심정 어땠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저 쇼하는 거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죄하고 그것을 한계로 받아들이고 다음 길을 가려고 하는 행보로 읽었습니다. 결국에는 탄핵 요품으로 5선 가실 분이 지금 한 번 빠지고 쉬었다가 미국 갔다가 4선밖에 못 됐어요. 이때 심정 어떠셨어요? 제가 판사를 하면서도 저 나름의 직업에 대해서 이 직업은 그냥 보통 밥벌이 차원이 아닌 직업이구나. 그러니까 그 직업도 제가 어떤 날은요 하루 종일 피고인 생각하고 사건 생각하다가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눈만 감고 딱 일어나는데 어느 날 목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이 베개에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여기 목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운전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로봇처럼 이렇게 이제 가는 정도로 제 이 판사로서의 일에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리에서 그냥 책에 없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당시의 대표가 너무 민주당적인 입장에 빠져서 애통절동하니까 제가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할까봐 저는 사실 탄핵에 계속 반대했었고 그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우의 그 사장님을 이제 왜 잘 배우고 잘 사는 사람이 없는 시골 내형님한테 머리 조아리고 하느냐, 이게 이 사회의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을 질타를 하고 꾸짖은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을 들은 그 장본인은 명예의 모욕감을 느껴서 뛰어내리시고 막 그때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야, 민심이 우리 편에 이렇게 착각을 막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도 저는 아니었어요. 이거 착각이지. 그거와 대통령 탄핵은 너무, 탄핵이라는 건 역사에 남는 것이고 이게 가서 안 될 길이고 그거는 또 일시적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도 빠져나갈 방법이 이제 없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그 순간이 나한테 없었더라면,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사과를 하지 말라요? 그러면 사과를 말로 안 하면 몸으로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몸으로 하는 게 더 힘든 거고 진정성이 있는 거였어요. 그럼 몸으로 내가 한다는데 시비 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은 너무나 시비를 걸고 모멸을 하더라고요. 예. 막 침도 뱉고 뒤에서 따라 붙어가지고 그저떼기 막 쓰고 뭐 소복 입고 막 따라 절하게 하면서 이렇게 희롱하는 것 있잖아요. 그 일본말로 뭐 히야카시 한다는 거. 그분도 안타까워서 그런 분들도 있죠. 뭐 그 반대편에 썼으니까 이제 서로 이 지지 세력끼리 판싸움 하는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예. 근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뭐 저는 행동으로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그 뭐라고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저는 산다고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죽거나 왜 그걸 감행을 못 할 거니까 내 체력으로 가서 제가 그렇게
막 건강하고 이 체질은 아니에요. 깡다구로 버티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거나 아니면 하다가 그냥 깨병 부려서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정치적으로 죽죠. 정치적으로 죽거나 육체적으로 죽거나 하여튼 죽게 돼 있는데 이걸 죽음을 각오하고 할 때는 사람의 진심을 믿어주고 아무도 시비 안 건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막 침뱉고 막 이렇게 막 흉내로 발로 걷어차는 흉내를 하는데 저는 볼 수는 없지만 느끼잖아요. 근데 그 고고한 판사를 버리고 정치판에 뛰어들었는데 내 정치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게 다 어지러지고 내가 이런 웃음꼴이 됐구나 해서 처음엔 마음의 밑바닥까지 제가 허물어질 뻔한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웃음거리가 됐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왜 내가 괜히 이 짓을 했지? 그리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쪽이었는데 내가 어느덧 삼불일배를 하면서 마치 내가 탄핵을 하자고 주장했던 대표주자가 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맞서려고 한 게 아닌데 미안해를 내 행동으로 표시한 건데 이게 잘못 번역이 돼서 내가 탄핵 대표주자처럼 이렇게 이제 막 부각이 되니까 감당이 안 돼서 자꾸 허물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근데 이게 막 다리 근육이 마비되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 마음의 범민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때까지. 그러니까 이 고문을 당하면 정신을 놓잖아요. 뭐 똑같은 걸로 제가 초래한 자초한 고통이니까 이 마음의 범민이 덜 한 거지. 경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이렇게 확 열렸어요. 아무것도 안 들려. 경적 소리도 안 들리고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저 혼자 마음이 넉넉하고 편안해졌어요. 그 해탈의 경지. 정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교만이니까 말은 그렇게 함부로 못 쓰겠고 뭐 제가 무슨 돌을 닦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모든 걸 다 주시고 버리신 거니까. 다음 사진 혹시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이제 아까 우리 우정희 선생님께서도 낭독하셨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한노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지금도 가장 큰 이슈지만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화 문제 가지고 노사 간에도 입장이 다르고 여야 간에도 입장이 다르고 같은 야당 안에서 또 입장이 달랐어요. 민주계와 진보계가 또 입장이 다르고 그때 어쨌든 추미애 의원에게 모든 관심이 쏠렸을 때 전 정권이나 그 앞서서도 계속 뜨거운 감자로 밀었던 건데 굳이 추미애 의원께서 한 번 더 빌미도 있잖아요. 좋은 안이 올 때까지는 미루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노동계와 야당 내부에서도 같은 당으로부터도 그렇게 배신자 소리, 변절자까지 소리 들어가면서도 일단락을 줬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냥 미루시지. 이제 이때는 한번 지금도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첫걸음을 누가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저기까지 한강이 똑바로 있어요. 이게 광주 와서 한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본대로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이 노절 때 이렇게 똑바로 저어야지. 처음에 약간 삐뚤면 한없이 저쪽에 가요. 저기 못 가고. 그것처럼 이 비정규직이나 노동법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처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방향을 이렇게 놓느냐에 따라서 또는 이렇게 삐딱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착지점이 저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똑바로 가게 하는 것에 제 첫 발자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미를 주셔서 그렇게까지는 일단락을 줘야 되겠다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비정규직 그러면 의당 비정규직은 너무한 거야. 이제 사람들이 그때 비정규직 잘 몰랐어요. 그걸 다 비정규직이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비정규직 이해하셨죠? 그럼 요즘에는 다 현실에서 겪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회 상식이 된 거예요. 비정규직은 고쳐야 돼. 이게 너무 우리가 사람을 값을 너무 싸게 취급하는 거야. 예전에 왜 뭐 집안에 잘 사는 집안에 머슴을 부리면서 장가갈 때 이렇게 조금 살림 내주고 24시간 부려먹잖아. 그냥 하인이잖아. 밥만 좀 두둑히 주고
비정규직이 현대판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세끼 그냥 밥 그득히 먹을 그 정도만 주지 문화생활도 할 수 없고 자기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전한 건강한 교육받은 시민으로서 기여를 할 수가 없어요. 봉쇄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우리가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때 제가 몸부림치지 않았으면 아무도 인식을 못해요. 그거 경쟁사회에서 너무 당연해 우리가 둔감했을 거예요. 지금의 그런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민영화에 저항하는 것도 그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하는 거지만 지금 오늘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민영화는 쪼개기부터 시작해요. 이거 지금 쪼개기잖아요. 쪼개놓으면 이제 그 다음 사장 바뀌면 그냥 바로 부담스럽다. 국고에 부담된다. 공기업이 부채가 많다 그러면서 팔자. 이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요즘은 기차 여행도 많이 하는데 이제 서민은 기차 발도 못 디뎌요. 청와대 입장은 뭐 그러시던데요. 네. 제가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소감 안 사셨습니까? 저는 저기는 그러셨는데. 여러분 사례 세우는 변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해봐서 잘하는데 제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여주셨는데. 근데 똑같네요. 당신들이 아니라고 하는 고집은 똑같네요. 근데 결과로 돌이켜보면 네. 23조라는 혈세를 단군일의 최대의 환경 파업에 써놓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짓는 이런 결과가 벌어졌는데 지금도 아마 철도 민영화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제가 추르켈이라는 별명으로 아마 사선이 문제가 아니라 5, 6선 그 전에 뭐 장관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국회의장이나 총리, 대통령 큰 일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 말씀하실 수 있는 데까지 말씀하시고 추미애가 꿈꾸는 그리고 걸어가고 싶은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는 그 길, 뭐 직위도 좋고 정책적인 분야도 좋습니다. 어떤 걸 하고 싶고 국민이 선택한다면 어디까지 가고 싶으신지 말씀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그러니까 정치라는 그 자체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개인이건 사회건 국가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분단된 채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권을 비판했는데 그게 빨갱이 같다, 종북이다. 얼마나 우리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비전을 위해서 이 통일을 추구하는 정치, 그 길에 맨 앞에 서라면 항상 맨 앞에 서 있을 거고요. 제일 크게 자기를 희생하라 그러면 그렇게 희생할 거고요. 그게 제 정치의 꿈이고, 그러니까 아까 그 장관님께서 꿈보따리 정책연구원 그랬는데 그 꿈보따리의 시종일관은 그렇게 하나씩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남북 화해와 협력, 통일로 가는 초석의 역할을 맡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이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느 날 대통령이 돼 있고 어느 날 국무총리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예상하시기에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앞으로 10년, 20년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건 하고 싶으신 거고 느낌상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느낌 아니까. 그런 제가 그렇게 초지일관에서 쭉 가는데 정치라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어떤 수단이고 그래서 한번 그런 깃발을 들어봐 한다면 그냥 과감히 들 그런 용기.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그냥 단순한 어떤 정치 욕심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자, 고, 능, 용. 자고 능용? 예, 우리 노시 가문에서 말씀하셨